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입니다. 오늘은 조선 성종 때 일어난 사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금비는 갓 20살이 된 여종이었습니다. 판관과 군수를 지낸 민효원의 집 여종으로 예쁜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던지라 그녀가 동네에 마실이라도 나가면 동네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흘깃흘깃 돌아볼 정도였죠. 금비에게 흑심을 품은 동네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효원 집과 거래를 하던 어물전 주인이 금비에게 물 좋은 민어가 들어왔으니 어서 가지고 가라며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민어 같은 큰 생선을 다 큰 처녀에게 가지고 가라니 십보가 고약하네. 금비는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어물전 주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물전으로 가면 되지만 어물전 주인이 오늘 몸이 아파서 어물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했고 결국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됐던 거죠. 민효원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한 양반인데 민어를 무척 좋아했고 여종 입장인 금비는 당연히 민어를 받으러 가야만 했던 겁니다. 어물전 주인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아직 민어 손질이 덜 끝났는데 하며 어물전 주인은 금비를 보고 방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방에 문을 열어보니 이불이 펴져 있어서 금비가 쭈뼛쭈뼛거리니 아유 괜찮다며 들어가서 다리를 좀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금비는 방 안으로 들어가 다리를 뻗고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본 적이 없는 낯선 남자가 슬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금비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죠. 아유 괜찮아 앉아있어.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어를 가지러 왔을 뿐입니다 하며 금비가 문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자 전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금비에게 이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강제로 잡아당겼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힘이 센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금비는 그대로 이 낯선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금비를 겁탈한 그 남자는 내 이름은 차경남이야 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평소에 오고 가며 너를 예쁘게 봤는데 네가 너무 예뻐서 너랑 연을 맺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물전 주인은 내가 부탁을 한 거니까 너무 그에게 뭐라고 하지도 말고 너는 이미 나한테 시집을 온 거나 마찬가지야. 비록 내가 결혼을 한 몸이긴 하지만 너를 꼭 첩으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차경남은 금비에게 돈을 몇 푼 지어주고는 또 보자며 횡하니 나가버립니다. 금비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물전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죠.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해. 그 차경남이 괜찮은 애야. 내가 괜찮은 남자를 너에게 중매선 것이지 하며 뻔뻔스럽게 말을 했고 금비는 그에게 따질 힘조차 없어서 어서 민어나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물전 주인은 야 너는 내가 아직도 민어 때문에 너를 불렀다고 믿는 게냐? 그건 지어낸 말이지. 오늘 일도 있고 하니까 저녁 무렵에 사람을 시켜서 내가 한 마리 보내마 라며 인심 쓰듯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어물전 주인 말만 믿고 이 집에 온 자신이 바보라며 금비는 스스로를 책망했고 그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 신분이 낮은 여종이 이런 일을 당한들 하소연할 곳도 없었던 것이죠. 금비는 이 일을 겪고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이미 차경남의 여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명에 순응했고 이후에도 차경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근처에 살고 있던 박종손이라는 머슴에게 또 강간을 당한 겁니다. 평소 금비를 짝사랑하고 있던 박종손은 금비가 차경남을 만나는 것을 알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금비를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결국 금비를 겁탈하게 된 것이죠. 박종손은 차경남에 대한 질투로 불타 있었고 금비에게 그놈을 죽여버리고 너랑 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후 중손은 금비를 만날 때마다 차경남 그놈은 내가 꼭 죽이겠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금비는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나 싶었지만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겠다고 해도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종손이 차경남과 금비가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새끼줄로 차경남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금비는 잠을 자다가 당한 일이라서 말릴 새도 없었고 잠에 깨어 이 사태를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차경남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광경을 보게 된 금비가 말리려고 하자 너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며 박종손이 위협을 했죠. 결국 차경남의 숨이 끊어졌고 금비는 분명 공범으로 몰려 죽음을 당할 거야 라며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금비와 박종손은 살인죄로 잡히게 되는데 두 사람이 공모를 한 것인가, 금비를 강상죄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혼란이 생겼고 이 사건은 성종의 기회까지 들어가 금비의 처분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기에 이릅니다. 성종 10년 1479년 7월 12일 사정전에 모인 대신들은 이 사건을 두고 두 파로 나누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좌부승지 김계창이 박종손이 차경남과 금비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차경남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금비와 간통을 하는 간부이니까 박종손은 사형에 처하고 금비는 장을 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좌승지 김승경이 아니 천안신분에 어찌 정식 혼인을 하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간통한 자를 본 남편으로 삼는 겁니다. 금비가 참여하여 본 남편인 차경남을 죽게 했으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김계창이 다시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서로 정을 통한 것이니 이건 간통이고 간부인 것입니다. 라고 다시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도승지 홍기달은 평소 박종손은 금비에게 차경남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도 그를 구하지 않았으니 주의의 법을 노란다면 금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부승지 채수도 금비는 평소 박종손에게 차경남이 유부남이라서 평생 의탁하여 종신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두 사람이 같이 모의해서 차경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금비는 사형시켜야 하죠. 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계창은 금비는 차경남과 간통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박종손과 간통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차경남을 본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다시 반박을 합니다. 대신들의 논쟁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성종은 차경남은 다른 이의 중매로 금비를 만났다. 그러니 이를 간부라고 할 수 없다. 또 박종손이 그를 죽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도 금비가 그것을 중지시키지 않았고 목을 조르는 것을 뻔히 보고도 자시했으므로 그 마음이 참혹하다. 이것을 지정살본부로 계율하라. 그러니까 금비의 제목을 지아비 살인으로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비는 간부와 짜고 지아비를 살해한, 남편을 살해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번에는 금비에게는 장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좌부승지 김계창이 이번에는 말을 바꿉니다. 박종손이 매일 금비에게 차경남을 죽이고 너에게 장가들어 함께 살겠다란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차경남과 금비가 함께 자고 있는데 박종손이 들어가 새끼줄로 차경남의 목을 조른 것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도 큰 소리로 밖에 알리지 않았으니 금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성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차경남을 죽일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은 이 살인에 참여한 것이니 그 금비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형조참판 이극균과 참의 이육은 해친다는 말에 겁이 나서 그런 것이니 극형에 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다시 반대 의사를 내죠. 그러자 좌우에서 죽여야 한다.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주변이 너무 소란해지자 성종이 어탁을 탁탁탁 칩니다. 금비의 경우 지아비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으니 이 교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성종이 이렇게 말을 하자 예조참판 이극돈이
한쪽은 죽여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죽일 수 없다고 하니 급하게 법으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중재를 했고 최종 판단은 며칠 뒤에 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의정부와 육조 등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고 논하라는 왕명이 떨어졌죠. 그리고 며칠 뒤 금비의 처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됩니다. 그 사이 신하들은 사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조사를 벌였고 의정부와 육조, 대간이 모두 나서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윤필상이 10,000번 죽여도 가벼울 만큼 남편을 살해한 것이 명백한데 어찌 한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천하의 큰 법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노사신과 이극배가 금비가 차경남과 사귈 때 이 양가 부모와 이웃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차경남은 본처가 집에 있어서 금비와 단 하루도 동거를 하지 않았으니 본 남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경남이 살해된 일에도 미심쩍은 점이 많습니다.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을 때 금비는 그것을 말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되던 그날 밤 혹시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차경남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자자고 했는데 이들을 중매한 어물전 주인이 만류를 해서 결국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겁니다. 하며 금비를 변호하죠. 그러자 한천손, 신부 등이 아니 그렇다면 왜 차경남이 죽은 뒤에 삿각과 그물로 시체를 덮고 은닉했으며 다음 날에는 몰래 칼을 씻어서 이 살해한 현장을 없애려고 한 것이냐 라며 따지듯이 반론을 펼칩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직접 은폐하기보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측 대신들은 아니 그대로 차경남이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못했으니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라는 의견을 냅니다. 논의는 점점 금비에 대한 정상 참작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간통한 남자와 짜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차경남을 본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거죠. 당시 양반의 집안에서 부리던 계집종은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주인집에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비로소 본 남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비의 주인 민효원은 그녀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차경남을 본 남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경남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거는 시정의 간악한 무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어서 금비가 이를 예사로 듣고 실제로 실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극돈이 같이 누워서 고운하게 자다가 차경남이 이미 죽어가고 있을 때 깨어서 이걸 봤는데 20살의 이 어린 여자애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러니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박중손이 너도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으니 어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 3사에서 추문했을 때도 이 사실을 숨기고자 한 것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니 사형을 내리는 것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며 금비를 변호하듯이 말하죠. 이 어물전 주인의 깨무로 금비가 우연히 그의 집에 갔다가 차경남을 만났고 또 중손이 밖에서 문을 잡고 있어서 문을 잡고 못 나오게 해서 억지로 그와 간통을 하게 된 것이니 이 금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물전 주인은 당연히 몰래 사람을 데려와서 금비와 통간하게 했으니 이 역시 죄를 지은 것인데 어찌 중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금비가 또 박종손과 간통을 한 것도 내키지 않게 억지로 한 것이니 친밀한 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함께 살인 모의를 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도 금비는
차경남은 본처가 있어서 나를 데려가지 않을 텐데 무슨 이유로 그를 죽이려 하느냐라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함께 살인 모의를 한 것은 더더구나 아닐 것이고 차경남이 죽은 뒤에 그의 주머니와 띠를 불태운 것은 너무나 두려워서 한 일이니 공모를 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금비에 대한 변호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를 죽여야 한다는 의견은 열에 둘 정도였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어도 마지막 결정은 성종이 하는 것이었죠. 성종은 마침내 좌우 대신들 앞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차경남은 중매를 통해서 금비와 만난 것이니 간부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금비는 구하지 않은 것이다. 금비의 죄는 강상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만약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일방 백성들 가운데 간부를 사랑하는 자가 그 본남편을 죽이고자 할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이런 풍습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본남편을 죽이려고 꾀한 율로 처벌하라. 그러니까 차경남이 금비의 본남편이고 금비가 간부와 짜고 차경남을 죽게 한 것이니 그 율로 처단을 하라는 것이죠. 성종의 이 결정 한 번으로 금비는 남편을 살해한 모의에 적극 가담한 죄로 최종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남편을 살해한 죄로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금비는 이렇게 두 남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네요. 역시 유교를 중시 여기는 성종이다 보니 강상죄를 무거운 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윤리를 범한 죄, 이 강상죄, 애초에 금비의 옥사가 임금에게까지 전해진 이유가 금비가 이 강상죄를 지은 것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다가 성종에게 보고가 되었고 이렇게 대신들과 법률 논박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강력한 유교 사회를 만들고자 한 성종의 의지로 금비는 강상죄를 어긴 죄인이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의 금비는 그 아름다움이 죄가 되어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